반갑습니다. 예. 저는 칼리지라고 해서 대학생들인 줄 알았어요. 자유통일 칼리지에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대학생들이 저 토요일 날 강연 날 이렇게 모여서 이제 통일 문제 이런 걸 이제 논의하는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네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강연을 이제 3가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10시까지인데 10시 후에 다른 강연 또 있으세요? 아니면 이거로 끝입니까? 끝입니다. 예? 끝이니까 조금 더 해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루하면 그만하지 않고 들어죠. 그러니까 예스면 오케이.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연은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준비할 때는 대상을 대학생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와보니까 아니네요.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첫 번째쯤은 이거 북한 실상을 우리가 볼 때 이거 뭘 기준으로 해서 보겠느냐 이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보고 와서 평가하는 거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도 비슷하고 북한이라는 데에서 평가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은 북한에 갔다 온 사람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쓴 책은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느냐? 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책은 거의나 있어요. 북한이라는 이런 나라다 저런 나라 뭐. 근데 한국은 전혀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잘 알겠는데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보는 북한은 이렇게 다를까? 이겁니다. 자, 제가 자, 그럼 북한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북한은 어떤 나라냐? 왜 북한 현실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한국 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온가? 누가 말하는 게 과연 진짜 북한의 실상이냐? 이게 태영화가 말하는 게 실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북한의 실상이냐? 구구장창으로 뭐 다 제소리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실상 하나의 현상을 놓고 딱 같은 현상이에요. 딱 같은 현상을 놓고 어떤 관점에서 그 현상을 보고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북한 실상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 보는 북한은 실제 존재하는 북한이 있고 존재하지 않지만은 한국에서 호구적으로 만들어낸 북한이 있다. 그런 북한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북한 현실을 보는가에 따라서 이 북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 기준으로 북한 실정을 들여다보는 사람하고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보는 관점, 우파의 견지에서 북한을 보는 관점하고 진보의 기준에서 북한을 보는 관점, 좌와 우에서 보는 관점, 어느 쪽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물병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볼 때는 워터라는 글자가 보여요. 이쪽에서 볼 때는. 내가 여기 있어서 보니까 이 물병을 보니까 워터가 안 보여요. 이 글자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실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판단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겠느냐 제가 이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가 하면 현 북한 시스템은 이건 완전히 노예사회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사업은 곧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통일혁명은 노예 해방혁명이다. 제가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제 책이 쭉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 책이 이렇게 쫙 나가는데 대해서 또 최근에 새로운 각도의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지금 대단히 인기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읽어봤대요.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인터넷에서 뒤져보세요.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화 해방은 맞지 않다. 내가 직접 가봤다. 평양에. 진짜 가봤어요. 한국이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이 있는데 평양에 가서 봤어요. 가서 이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읽어봤는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이 사람이 또 자기 책과 관련해서 이틀 전에 기자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했는데 뭔가 내가 가보니까 평양이나 서울이나 별반 차이 없더라. 아니 그거 실제 내가 간 우리랑 이렇게
인터뷰. 우리랑 같이 생각하면 돼요. 평양. 아니 아침이면 이 서울 시민들처럼 지하철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저녁이면 동무들끼리 또 맥주집에 가서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더라. 내가 본 북한은. 자, 내가 진짜 안에 거짓말해서 내가 사진 찍어 한 거 뭐 봐라. 내가 이거 아침 지하철 내려가서 사진 찍었다. 사진 찍으니까 이렇게 다 출근하더라. 아니 서울시하고 북한하고 뭐이 다르냐. 우리가 아침에 출근, 북한 사람도 아침에 출근 딱 같은 사람인데 자, 맥주집에 가봤다. 맥주집 가니까 맥주집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거 자기가 사진 찍어 왔어요. 다 맥주 마신다. 아니 서울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하고 뭐이 다르냐. 우리하고 북한하고. 왜 북한을 자꾸 김정은을 저렇게 악마화하고 이렇게 북한 체제를 나쁘라고 하느냐. 실제 우리하고 별반 나쁜 것도 없고 갖고 같은데 이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책을 발표하면서 나는 최근에 북한을 다녀왔다. 그런데 북한에서 살았다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다고 또 이게 참 그렇다. 정편에서 탈북민들이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그렇고 태영호 같은 사람이 책을 쓴 것도 그렇고 탈북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탈북자들이야 당연히 북한을 비난하지 않겠는가. 왜?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자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북한을 떠나온 탈북민들이 말하는 그 북한이 과연 사실이겠느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처럼 외부에서 가서 본 사람이 북한을 진실하게 이야기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자기 책 소개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요. 왜?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어떤 각도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방금 이제 말했죠. 아니 지하철도에도 가보고 맥주집에도 가보고 식당에도 가보고 학교에도 가보고 다 가보니까 뭐 서울이나 북한이나 다 같더라. 뭐 이다는 게 있느냐. 그러면 과연 같을까요? 자, 그러면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각도로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한 제도를 평가할 때 현상과 그러한 현상 위에 있는 그 정책을, 그 나라 정책을 봐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하느냐. 또 그 나라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나라에서 지도자와 국민 또 주민 호상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앉아계신 이분과의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회문화적인 틀거리 속에서 그 사회가 운영되느냐, 그걸 보고 평양하고 서울이 같냐 다르냐 이렇게 말해요. 북한의 그런 문제점은 뭐냐. 일부 사람들이 애써 보지 않으려는 북한의 문제점은 뭐냐. 바로 북한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회를 건설한 데 있습니다. 완전히 위배되는 것. 그러면 자,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은 뭡니까? 이념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이념이에요. 인간 평등, 인간 해방을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평등이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고, 취약계층과 그거 없고, 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골고루 사는 사회, 이것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는 그걸 건설하겠다니까. 이론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건설하겠느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건설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네? 폭력은 수단입니다. 기본은 뭐냐? 왜 폭력도 하고 이러냐? 기본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인간의 불평등이 두 가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바로 불평등을 만든다. 이 사람은 이거 태어날 때부터 재벌 딸이고, 이 사람은 뭐 땅 한 떼기 없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인간이 평등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평등하게 만들려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로 합해서 사회적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평등해진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세습이다. 세습이 나쁘다 이거예요. 애가 부모한테서 태어날 때 조그만 애기잖아. 말도 못하고 사고도 할 줄 모르는 이 조그만 애기가 자라서 그가 다 같은 이 갑돌이와 이 옥돌이가 같이 어머 품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성장해서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라자면 평등해지겠는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왜? 야는
재벌 회장의 손자로 태어났고 저 집은 아무런 재산 한 푼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벌써 인간은 달라진다. 그러면 인간의 불평등이 왜 인간이 달라지냐? 바로 이 세습을 하기 때문에 권력도 세습하고 땅도 세습하고 재산도 세습하고 다 세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불평등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을 없애자.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하자면 세습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기에 보면 이전 마오쩌둥이나 스탈린과 같은 공산 독재자들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아들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뽑겠어요. 지가 마음만 뚝딱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이걸 못했어요. 왜? 이건 그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 내세운 이념과 세습은 이거 전혀 배치되기 때문에 그 어느 공산당, 그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을 아들에 넘겨주고 손자에 넘겨주는 세습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만 했어요. 이걸 북한만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은 부인하고 애써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라는 거는 노예사회와 같다. 현대판 노예사회다. 그럼 왜 현대판 노예사회라고 볼 수 있느냐? 현대 국제 혹은 우리 국내 정치용어 사전에 의하면 노예란 무엇이 노예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노예란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수단인 생산 수단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게 노예.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서 남북 전쟁할 때 북쪽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에 있던 흑인 노예들을 다 해방했죠. 그들이 해방되기 전까지 그들한테는 자체의 생존 수단을 유지해 나갈 생산 수단이 없었어요. 말하면 재산권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해도 거기서 내가 일한 데서 좀 부를 축적해서 자그마한 편의점을 내온다든가 식당을 내온다든가 뭐 이렇게 작은 걸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재산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생산 수단이 없어요. 노예는. 첫째. 두 번째 노예 특징은 이건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데 인터넷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사전에 노예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권리가 없고 자유가 없어서 자기 의사나 행동을 본인이 주장하거나 결정하지 못해. 노예들은 위에서 노예주가 시스템에서 당국에서 넌 이렇게 해 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할 수가 없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게 바로 노예제 사회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인간 호상 간의 간격이에요. 인간 호상 간에 예를 들면 옆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경찰한테 맞았어. 맞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격분해서 왜 이 사람을 때리느냐 하고 보호해주고 옆집 사람이 아파하면 가서 야 이거 알로나 하고 약을 먹여주고 자기 같이 있던 동료가 불이익을 당하면 같은 동료들이 야 그 지금 뭐 그 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살인범으로 지금 뭔데 그거 보호하자. 그럼 동료들이 모아서 뭐 열사 데모도에서 뭐 도와주고 이렇게 인간 호상 간에 서로 도와주고 믿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이런 관계를 노예사에서는 형성 못해요. 그러니까 노예주가 노예만들 노예주가 노예를 때리잖아. 딱 최초일로. 그럼 노예가 맞고 아파.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노예들이 어떻게 해야 돼? 격분해서 왜 때리느냐 이거 사람인데 막아놨어야 되지만 노예사에서는 때려도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을 한번 들여다보자. 북한의 어떤 시스템이냐. 자, 이거 좀 들어. 아니 내가 할게요. 자, 이게 이제 9월달에도 하고 북한에서 거의 매 하는 집단체조. 북한에서는 집단체조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이거 매스게임이라고 하던가요? 매스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요.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평가하겠는가?
재미있죠? 예? 일단은 재미있죠?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아, 하나님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 예? 무서워요. 무섭다. 이거 8살짜리 애들입니다. 무섭다.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 또 예? 기계 같다. 또 어떻게 잘 정원했을까?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했을까. 불쌍하다. 이 새끼 그런데 이자고 화면에서 봤지만은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잖아요. 또 돈을 내서 이걸 보러 가겠다고 뭐 굉장히 많은 외국에서도 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북한에서 이걸 한번 준비하자면 8살짜리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6개월 동안 공부도 못하고 보세요. 이거 애들 이거 뭐 아침에 일어나기도 겨우 이러는 거 부모가 깨서 빨리 학교 가라 이러면 지금 이런 애들을 이 정도로 만들자면 6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훈련해야 이게 됩니다. 학교 공부도 못하고 이게 제 책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외무성 북한 가장의 분노. 저보고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다. 이래. 이걸 집단 제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영국에서 외무성 과장이 임명되면 북한 담당에 거기서 북한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갑니다. 가서 한 달 동안 북한을 연구해요. 현지에서 치료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이 언제 갔느냐? 12월 초에 갔어요. 북한에. 12월 초에 북한이 대단히 춥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달라서 한국은 사무실이나 뭐 이 쇼핑몰이나 어쨌든 집안에만 들어오면 다 뜨끈뜨끈하잖아요. 북한은 난방체계가 없기 때문에 집안도 춥고 방도 춥고 바깥은 더 말할 거고 어디가 몸 녹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대단히 추워서 이 사람도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큰 한 가지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실에 충격받았냐? 이거 북한에서 그때 김정일이 때인데 김정일이 생일이 2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날 이걸 하자면 방 안에서 직접 체육관 안에서 했는데 매회 강명성절 어린이 집단 체조. 그러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전부터 훈련해 오다가 12월하고 마지막 1월 달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예 그때는 뭐 속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아이들이 훈련하는가 하면 큰 광장 이런 큰 공지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에서 애들이 훈련합니다. 근데 이자 보셨지만 대부분 훈련은 뭔가 하면 애들이 옷을 입고 추우니까 장갑을 입고 텀블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팍팍팍팍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요만한 애들을 쫙 천명해놓고 음악에 맞춰서 막 훈련하고 이 선생님 이거 북한이 뭐 몇 줄에 누구 이자 왜 그렇게 했어? 또 다시 또 음악 이 사람이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8살짜리 있는데 8살짜리 애들 이 충격을 이렇게 몇천 명을 놓고 훈련시키는 걸 보고 더 충격받은 건 이 사람이 뭐냐? 자기가 이 사람이 30분 동안 이거 훈련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울었어요. 어떻게 이 어린애들을 이 추운 겨울날 여기다가 이거 지도자의 생일날 준비를 해서 이 어린애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느냐? 그런데 길 옆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아침에 뭐 어디 가는 사람 그 길 옆에서 하니까 길 옆으로 숱한 북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자기처럼 그걸 애들이 훈련하는 걸 불쌍히 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처럼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고 다들 덤덤히 다 제가 갈 길로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더 이해 못하겠다는 거다. 이거 뭐 지도자나 당국은 이렇게 해서 집단체조 준비해서 강차로 내몰 수 있다. 그러나 밑에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 애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애들한테도 부모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모들은 왜 당국에서 그렇게 자기 애들을 그렇게 이 온동 혹한에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부모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자기는 이 사실이 더 놀랄스럽다. 이게 바로 뭔가면 북한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어상관계, 살고 있는 사람과 지도자와 당국 사이 어상관계 문제입니다. 자기는 이 관계 문제가 더 무섭다. 왜? 이건 뭘 말합니까? 부모들이 자기가 거기 가서 8살짜리를 그렇게 하는데도 부모가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이건 뭘 의미하죠? 네? 네. 거기에 대한 아예 의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올바르게 하겠어요. 이 정도로 인간 자체의 본능,
부모로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본능을 어떻게 시스템이 이걸 마비시켜 놨을까? 이 사람이 이게 궁금한 게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근데 어디가 물어볼 수 없잖아. 북한에서 누가 그걸 이야기했어. 왜 우리가 2차 대전 끝난 때 연합국이 폴란드에 있는 오스벤침 수용소를 해방했어요. 해방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600만 명 죽이지 않았습니까? 600만 명 죽여버리고 그때 살아남은 유태인들이 맨뼈만한 유태인들이 살아서 막 이거 연합군이 해방군이 들어오니까 막 와. 그때 충격을 받은 이전 소련이나 미군 병사들이 충격받은 건 뭔가면 물론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도 히틀러가 직접 죽였겠어요? 다 밑에 나치스와 SS 대원들 동원해서 그렇게 가스로 죽였는데 그러면 숱한 사람들이 동원해서 유태인들을 그렇게 몇백만 명을 죽였는데 결국은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도 같이 인간을 죽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그 시스템이 변화시켜서 인간을 몇백만 명씩 죽이도록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을까? 이게 서방 세계에서 가장 큰 의문점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이 유럽 사람들은 다 이거 이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 와서 날 만나자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나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있으니까 내가 영국 참사했는데 한번 만나서 이렇게 해요. 자, 영국하고 북한하고는 사상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다. 그러니까 당신의 정치하고 우리 정치하고 맞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도 사람이 사는 데고 영국에도 사람이 사는 데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데서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이 있지 않겠느냐. 인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인격이라는 게 있고 이건 아무 사회나 다 같다. 그런데 내가 이해한 대로 바로 이거다. 길거리에서 애들이 18살짜리 애들이 거기서 훈련하는데 뭐 당국을 훈련시킨다 치고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부모로서는 어떻게 자녀들을 거기다 내놓고도 항의 한 번 안 하느냐. 난 이게 무섭다. 이렇게 인간이 그 본능을 마비시킨 이 시스템이 무섭다. 이게 그래서 당신 좀 설명해달라. 날 좀 이해해달라. 내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예? 어떻게? 북한식으로 설명하지. 북한식으로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북한식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당신과 내와 나. 그때 난 북한 얘기가 안 했으니까. 그리고 영국과 북한이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왜? 이 자유민주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스템은 인간의 개성과 권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집단 공동의 커뮤니티의 공동체 이익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 구호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건 뭔가 전체는 김일성, 김정일을 위하여. 이겁니다. 전체 하나는 북한의 구호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우리 이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의식, 집단주의 의식이 교육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런 집단 제조와 같이 하나의 음악소리, 하나의 소리 장단에서 수천 명의 애들이 아이 때부터 계속 이런 부단히 예를 들면 노래 이런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부단히 움직임을 통해서만 집단주의 의식이 형성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바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한테 딱 물어보자. 당신의 아버지라면 자기 애가 그때 우리 애가 8살이었어요. 그 집 애도 8살이고 우리 애 당신 아들이 이 겨울에 거기 가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를 아버지로서 허용하겠느냐? 아니면 당신은 우리 애가 저거 불쌍하니까 선생한테 좀 거짓말해서 이거 얘 지금 감기 왔어. 이건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 나한대. 그래서 내가 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대사관에서 토했습니다. 오늘 영국 과장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좀 마음에 이거 개운치 않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보건데도 이 추운 겨울에 애들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사, 지금 북한에 영상하는 이용호 대사도 맞다. 실제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보를 썼어요. 전보를 써서 김정일한테 보고했어.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목 날아나겠습니까? 우리가 욕한다는 건 아니고 영국 과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김정일한테 올라갔어.
올라니까 김정일이가 이거 전부 보니까 자기도 안 된 거야. 그래서 겨울에 집단체적 훈련 중지시켰습니다. 겨울에 북한 애들 집단체적 훈련 중지시키는 건 내가 했어. 그래서 내가 군행을 의견 썼습니다. 근데 이런 건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을 미화 이렇게 하자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안 해. 절대. 자, 제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아무데 강연도 가고 북한에서 왜 군사정변이나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아니 북한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과 딱 같은 DNA 가지고 말도 되고 딱 옛날 8.15 전에야 우리가 한 나라에 있었는데 우리 한국인들 좀 보세요. 우리 지난 시기에 우리도 딱 같았어요. 독재가 있었고 다 있었지만 우리 한국민들은 이거 참지 못해서 민주화 투쟁하고 뭐 분신하고 하게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민주화를 일으켰었는데 우리하고 같은 DNA인데 저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인데 왜 수십 년 동안 이거 봉기도 한 번 아니라고 군사정변도 한 번 없고 이렇게 묵묵하게 사회가 저렇게 조용히 가고 있느냐. 이게 이해 안 된다. 한국 같은 벌써 뭐 강화문에 뭐 몇백만이 모인지도 옛날인데 북한은 왜 김일성 광장에 안 모이느냐 이게. 다 같은 우리 한국인인데 왜 못 모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뭐 다 같은 한국인인데 우리는 막 끌잖아요. 뭐 안 되면 하고. 감시체제, 공포정치 감시체제. 그 다음에 예?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해요. 경험이 없이. 태어나서부터. 네, 그 다음에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공포통치, 만약 반대하는 건 무조건 총살하고 정치권 수용소였고 이런 측면 다 맞습니다. 더 앞서서 뭔가면 북한은 바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 놓은 철학, 사상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구조를 수립해 놨어요. 어떤 구조냐? 아주 재미난 구조. 자, 이게 주체사상이라는 건데 주체사상 아이 때부터 이걸 교육해요. 요만할 때부터 주체사상이란 뭐냐? 주체사상이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체사상이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게 주체사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야. 그걸 결정할 일도 당신들한테 다 있어.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 개개인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서 구구장창으로 다 제대로 놀면 이게 사회가 유지 안 되잖아. 이게 한 개 집단 대중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냐? 이거 당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여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몇 명 모아 뽑아서 그들을 대신해서 이 대중을 관리한다. 그게 당이야. 그런데 그 몇 명 뽑은 사람은 누가 지도하느냐? 그건 수령이 지도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수령은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일가다. 이렇게 돼서 주체상에서 뭔가 여기 앉아있는 이 김군수 씨나 분이나 예를 들면 나다 하면 나 개인은 김군수가 아니야. 나 개인은 사회 정치적 생명체인데 이 집단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인데 나의 내수는 이게 내가 내수가 아니라 이 굴러있는 내 중에 내수는 수령이다.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수령.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고 다 제 기능을 하려면 이 내수인 이 수령에 오래 살고 건강해야 돼요. 이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고 수령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게 북한의 당 규약이고 당의 유혈적 능력체계 하는 10대 원칙입니다. 이걸 사상적으로 이론화하고 여기에 맞게 북한의 모든 법률을 구조와 국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드는 거로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정상적으로 매일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나라의 곳곳에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 이게 지난 시기에는 만수무강탕입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추구합니다. 모든 마을, 군에 이렇게 동상 세워놓고 만수무강탕하고 여기다 꽃을 가져다 주고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계속 여기 가서 이렇게 인사 계속 드립니다. 그럼 왜 이런 공정을 걸칠까요? 왜? 사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이런 실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계속 인사도 드리고 이걸 사람이 부지런히 계속 함으로써
본능적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나 김일성의 동상이나 뭘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 본능적으로 머리가 탁 숙여지게 인간을 말하자면 우리 교회단, 공마단에서 야수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런 일을 매일 반복합니다. 북한은 3살, 4살 돼서 타가서 가잖아요. 타가서 요만한 애, 철도 모르는 애가 타가서 들어갈 때 타가서 입구 정문에 김일성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요만할 때부터 보면 이렇게 싹 애를 인사시켜요. 그 다음에 점심에 시간이면 콩우유 나는데 콩우유 한 거뿐 먹을 때도 거저 먹잖아요. 예.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우유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은 뭐냐? 김일성, 김정일은 인간이 아니고 태양이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한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한민족이라는 거 안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다. 처음 듣어요 이런 말. 북한은 매일 노동신문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일성 민족은 김일성 민족 이렇게 돼. 그러면 김일성 민족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김일성 민족은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김정일 다음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시스템이 됐습니다. 주민들을 수령에게 맹목적으로 복종, 순종하는 이런 시스템을 북한에서는 지금 만들어놨어요. 문제는 뭐냐? 자, 다음 문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질문은 뭐냐? 지금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북한이 위기가 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 사용하지 못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많은 일부 사람들은 뭔가 하면 야, 김정은이가 미친놈이 돼서 밑에 그 전략 사령한다. 야, 서울대가 해가 날려. 절사 지시했다고 하자. 김씨일가는 자기네가 죽게 되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인간들인데 같은 동족을 향해서 핵 단추를 누르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놨다고 했죠? 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소상 연교 거리는 이 인간의 이 가장 본능적인 권리, 존엄 이걸 다 마비시켜 놓은 시스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2013년 8월 달에 북한에서 인터넷에 제가 찾아본 은하수 악단, 북한에서 제일 크고 이름 나가던 은하수 악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하수 악단에서 은하수 악단 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바이올린 제일 잘 치던 바이올린 1번수를 해서 8명을 처형했어요. TV에 계속 나오던 애들 8명을 처형했는데 처형한 걸 그치는 게 아니라 은하수 악단 아파트가 있었어요. 전우역이라는 옆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에 그 사람들 다 집체 생활했는데 밤 12시까지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아파트에서 그 악단을 해체했으니까 해체하고 배우들은 다 다른 악단들을 갖게 하고 잡아갈 건 잡아가고 이렇게 하고 문제는 뭐냐? 그 아파트를 비워야 돼. 그건 집체 아파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12시까지 승강기 하나밖에 없는 데서 재산을 다 밑으로 내리다 나니까 시간은 다가오지 않으니까 군인들이 문을 열고 가장 직무를 바깥으로 다 던집니다. 왜? 아파트를 다 비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옷장 있잖아요. 옷장, 이불장 같은 게 이게 위에서 탁 20층, 15층에서 떨구면 이게 쭉 떨어지면 소리가 나요. 샥 하는 소리. 그다음 팍 땅에 터지면 바닥에서 팍 터지죠. 근데 이게 딱 지하철이 나오는 그 옆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거든. 은하수학단 뭘 비우는 일. 그러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 뭐 군대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뭐 총 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국 사람들은 군대가 무서워 저항은 못하더라도 뭐해서 구경이라도 하겠죠. 뭐하노? 하고 저 왜 저렇게 다 내던지노? 냉장고 저 쓸만한 건데 왜 바깥으로 내던지노? 구경이라도 하겠죠. 뭐해서. 자, 북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르죠. 보지 못하가. 또 너 하나 먹나라나. 이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전략권 사령관 김약경을 보고 야 한방 날려 했을 때 김약경이가 날릴까 안 날릴까요? 날려요. 왜?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뭐 딱 쓴다고 말하는 어쨌든
본인은 우선 첫째 이거 명령을 집행 안 하면 자기가 총살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 핵을 같은 동포인 남한 동포들한테 쓰는 것이 인간으로서 이게 얼마나 이게 안 되는 일인가,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자기 고모부를 죽여버렸다. 권력을 유지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처형하잖아. 북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원래 정상 사고라면 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야, 제 고모부를 어떻게 죽여,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고 뭐 권력에 위협이 됐으면 저거 감옥에 보내던가 뭐 자택연금 시키던가 수용소 보내서 제 고모부를 어떻게 죽여, 이모부를 어떻게 죽이고, 이거 받아들이거든. 이런 일이 있다 해서 북한에서 서해도 안 일어나.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어차피 우리는 통일될 거니까요. 통일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ICBM은 우리 민족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북한 보고 핵무기 내려놔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럽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해요? 노무현 정권 얘기고요. 그거 너무 정권. 지금은요? 저희는 안 그래요. 자, 한번 우리 봅시다. 이거 북한의 대학들이 붙어있는 포스터입니다. 이거 펜이죠, 펜. 공부를, 이거 뭔가 하면 공부를 해도 글을 써도 미국, 일본 저 뒤에 N뒤에 저 한국인데 미일 한국을 이렇게 찌르는 심정으로 공부해라, 이런 겁니다. 이거 북한의 포스터. 자,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선전 포스트입니다. 타격 목표는 명백하다. 타격 목표가 어디죠? 노동신문에 쓰는 선전 목표. 북한의 ICBM 타격 목표. 서울, 도쿄, 워싱턴. 워싱턴. 만약 핵을 쏘 하는 순간에 그 분야 사람들이 인간의 본능이 당작해서 핵을 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 계속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그 어떤 거부감이나 그런 걸 가지지 않도록. 자, 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 통일되면 우리 핵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북한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느냐. 핵이 있으면 좋지. 그러면 핵을 가지고 북한이 통일한다면 무슨 통일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고 우리도 저런 삶 살자고 주장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북한에 대한 책을 보고 또 북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고 강연하고 하는 거 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북한의 진실일까? 이 사람은 북한이라는 이런 그림에서 어느 측면만 이야기하고 어느 측면을 왜 애써 숨기려고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판단해보는 기준을 제가 가지라고 이제 서두에 북한의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이게 핵 문제 제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북한이 과연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다 알겠지만 2013년 3월 김정은은 당전원회에서 핵경제병진 노선을 제기합니다. 핵경제병진 노선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핵무기 ICBM을 빠른 시기에 만들자 이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핵을 가지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처럼 공개적인 방법으로 핵 실험을 하고 ICBM 실험을 해서 이런 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핵 실험도 하고 ICBM 실험도 계속해도 국제적인 제재도 받고 누가 욕하는 사람 없어요. 왜 없느냐? 국제법적으로 이 5개 나라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만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 ICBM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가지지 말라. 그래서 국제 NPT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나니까 이 안에서 핵이나 ICBM을 가지는 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식이 있습니다. 조용히 누구도 몰래 핵 실험도 하고 미사일 실험도 해. 단 이스라엘은 절대로 우리한테는 핵이 있다 뭐 있다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인도 파키스탄식 방법이 있어요. 인도 파키스탄식 방법은 어떤 건가 하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처럼 공개적으로 합니다. 핵실험도 하고 ICBM 해가지고 한다면 뭐냐? 왜? 이거 국제법적으로 허용 안 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니까 한 10년 동안 제재가 풀릴 때까지 꾹 철강을 쓰고 버티자. 버텨서 시간만 지나면 제재는 풀린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인도 파키스탄은 성공했습니다. 핵도 했고 ICBM도 미사일 다 가졌는데 결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제재는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 이 나라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은 인정받는 핵보유국이 됐어요. 근데 북한은 여 중에서 여 인도 파키스탄식으로 가자. 이게 2013년 3월 당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식처럼 가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미친놈 전술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을 고조 쑥쑥쑥 뭐 시간 돼서 준비되면 빵 한번 하고 또 미사일 준비되면 한번 빵 하고 아 요거 잘못됐네 이제부터 요것도 완부해서 또 해보자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친놈 전술이 뭔가 하면 한번 미사일 실험하고 핵 쓸 때마다 김정은이가 딱 가서 그 앞에서 포즈 딱 잡고 사진 찍고 쏴 하는 거 쫙 전 세계에 보여주고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럼 김정은이가 미친놈 전술을 썼을까요? 몇 년 동안 이 미친놈처럼 막 질주해 나가면 한국인들이 막 공포에 질려서 평화를 갈망하게 만든다. 평화 이렇게 만든다. 여러 때 딱 스톱하고 무서웠지? 그러니 무섭지? 그러니 우리 하자는 대로 하자. 이게 2013년에 김정은이가 내놓은 핵금지 봉지노선 인도 파키스탄 접근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 지난해까지 여러분 봤죠. 지난해까지 뭐 전쟁 다 일어난 줄 알았잖아요. 핵 실험하고 ICBM 실험하고 태평양에서 수소탄을 태평양에다 쏴서 태평양에다 시험하겠다. 괌 주변에다가 미사일 쏴서 아예 괌 주변에도 하겠다. 뭐야 뭐 아까 트럼프가 또 이제 그런 거죠. 아예 북한 다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겠다. 이러고 마치 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깠죠 우리가. 네. 바로 이 전술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평창때가 팍 돌리니까 전세가 완전히 놀라. 한국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이 저 김정은이 만나 저 지난해까지 이게 지금 전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북한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려갑니다. 첫째, 순서 문제. 순서는 뭐냐? 체제 안전과 군사 위협을 앞에다 놓고 비핵화는 뒤에 넣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다 나니까 4.27 선언 나오고 뭐 평창올림픽 열고 4.27 선언 나오고 6.12 선언이 나오니 다 사람들은 만세불러. 이제는 북한에 김정은이가 핵을 내려놓는데 비핵화 우지 이때 이제 핵을 한다. 실제 북한은 그게 아니라 체제 보전과 군사협력을 앞에 놓고 선신뢰 구축, 우리 핵무기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서로 군사 위협도 없애보고 제재도 하고 그래서 신뢰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말하자면 내가 널 믿고 네가 나를 믿는 이 정도까지 간 다음에 우리는 핵을 내려놓을게. 이게 북한의 속셈인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순서. 비핵화가 먼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방식은 뭐냐? 이거 방식 때문에 지금 싸움 계속 일어나요. 미국은 CBI 대사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북한이 사기쳤기 때문에 널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핵을 폐기하든 뭐하든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검증해보자. 한번 좀 보자. 이게. 그런데 북한은 들어와볼 필요 없어. 들어와보지 말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게. 그래서 핵 방식에서는 북한은 자발식 비핵화하고 미국은 검증에 기초한 CBI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북한은 어떤 전술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중국과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과 한국을 한국 편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미국을 압박해서 미국이 CBI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각계격파 전술로 가자는 겁니다. 북한은.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김정은이가 또 사기쳤네. 그리고 우리가 또 사기 당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기치고 누가 사기를 당했는지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처음부터 비핵화라고 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김정은이는 솔직히 우리는 이런 도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한 거를 국민들한테 똑바로 전달하지 않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봅시다. 자, 김정은이 3월 5일 날 김정은이가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3월 5일 날 평양 갔다 온 정우영 실장이 전 국민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비핵화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그렇게 말 안 했죠? 뭐라고 했지? 자, 체제 보장과 군사 위협이 제거되면 핵을 포기하겠다. 핵무기를 가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먼저 체제 안전과 군사 위협 다 제거해야 내가 비핵화를 생각해 보겠다. 순서가 비핵화 뒤에 있습니다. 이걸 똑바로 말해줘야 돼. 이거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이거 4.27 선언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평화가 왔다 이제 북한은 비핵화가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김정은은 3월달에 이 방향대로 가자고 명백히 이야기했어요. 김정은은 명백히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김정은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인가 한번 봅시다. 북한의 이 도식은 먼저 신뢰를 구축해서 시간을 끌면서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더 단단히 공고하는 이 도식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지금까지 주시되어온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3년 전에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을 가서 만나고 왔을 때 김정일이가 핵무기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좀 봅시다. 2005년입니다. 2005년 6월 18일 기자브리핑. 우선 핵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비핵화 선언은 유효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북은 육자회담을 포기한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다. 다만 미국이 업수입하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맞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을 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고하다면 7월 중에라도 육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과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미국의 입장이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체제 보장, 미국과의 회담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때도 순서가 딱 이 순서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김정일이가 비핵화하겠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비핵화해서 핵무기전 없애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현실 외교,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우리 문장을 놓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남북 정상회담에 나가서 이 비핵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토해야 되기 때문에 4월 27일보다 한 주일 앞선 4월 22일 날 북한에서는 당 전원회를 진행합니다. 당 전원회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김정은이가 어떻게 정립했는가 하는 걸 우리 한번 봅시다. 당 전원회에서 김정은이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용진 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과 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TV에서 전 세계에다가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대로 말하면 당병진 핵병진 노선이죠. 핵을 완성하는 우리 당병진 노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의 강력한 보검이 생겼다. 보검이라는 거 알죠? 칼. 이제 핵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절대 누구도 우리 어찌 못해요. 오늘 이걸로 찌르겠으니까. 다른 하나는 뭐냐?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제는 결국은 뭐냐?
수틀리면 남을 찌를 수 있는 강력한 보검도 되고 남이 우리를 친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생겼다. 이렇게 4월 20일 날 김정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 핵을 포기한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4월 20일 날 회의하고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하려 내려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자, 그래서 4.27 선언이 나왔어요. 4.27 전의 핵심은 오늘 인터넷에 가서 4.27 선언 한번 다 읽어보세요. 얼마 길지도 않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는 별개 문제다. 남북관계를 앞장서 발전시키자. 남북관계를 앞장서 발전시키면 그 과정을 보고 그것이 비핵화에 좋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이게 남북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대로 만들자. 이게 4.27 정상회담입니다. 결국은 김정은은 3월 5일 날 청와대 정무영 실장을 평양으로 불러서 한 이야기, 이자 군사위협 제고, 체제 보장, 그러면 내가 행복히 생각해 볼게. 요 구도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4.27 선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신뢰 보장, 후 비핵화, 이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하고는 어떻게 합의했는가 좀 봅시다. 이게 6.12 싱가포르 선언에 미국 선언, 6.12 선언 문장을 한번 우리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뭐이 먼저입니까? 비핵화가 먼저예요? 아니면 신뢰가 먼저예요? 네. 원래 순서대로 되려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비핵화가 먼저 순서대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게 앞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걸 바꿔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요구대로 비핵화가 뒤에 있어요. 상호 신뢰가 앞에 있습니다. 결국 네 가지를 합의했는데 네 가지도 결국은 김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첫 번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연맹과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두 번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말하는 선신뢰 양국입니다. 세 번째인데, 세 번째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이건 올해 말까지 종전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조선민주주의연맹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전체 비핵화가 뭐이 다르죠? 네? 네, 그겁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에 6월 문제. 결국 이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서 북한식의 비핵화 로 정도를 눌러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월 초에 폼페오, 미국 국무장 폼페오가 세 번째로 북한에 갑니다. 갈 때 폼페오는 전 세계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번에 평양에 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6.12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시간표를 가서 토의하고 내가 온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번 방문에서는 비핵화의 검증, 방도 다 토의하고 내가 올 것입니다. 폼페오가 북한에 갔는데 북한하고 마주 앉으니까 북한은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폼페오가 마주 앉자마자 자 이제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합의한 대로 자 비핵화 오케이 하자입니까? 한번 북한의 안을 말해 봅시다. 빨리 비핵화 문제 토론합시다. 하니까 북한이 뭐라겠냐? 아니 폼페오 선생님, 비핵화 토론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아니 싱가포르 회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싱가포르 회담 읽거나 봤어요? 폼페오 선생. 싱가포르 회담 정신이 기본 정신이 뭡니까? 조미 순회 상봉의 기본 정신은 신뢰 조성입니다. 읽어보세요. 신뢰 조성. 비핵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왜 와서 비핵화 문제 토론하자고 합니까? 이게 조미 싱가포르 선언을 북한이 이거 지금 7월 27일 북한의 염성 대변인 담화입니다. 담화에서 뭐냐? 아니 싱가포르 선언에서 이 뭘 균형적인 이행을 위해서 뭘 토론하는데 싱가포르 선언에서 뭘 토해야 되냐? 북한과 미국 사이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두 번째,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1단계로서 먼저 정전협정을 오래 중으로 빨리 하는 문제. 비핵화가 아니고 세 번째, 비핵화의 일환으로서 ICBM
생산을 중지하기 위한 발동기 시험장 폐기 문제, 네 번째 미국 유골 문제입니다. 싱가포르 선언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합의한 게. 근데 폼페오 선생은 와서 무슨 북한의 싱가포르 순회상공 회담의 정신이 신뢰 조성인데, 아니 폼페오 선생은 와서 싱가포르 순회상공 회담 정신에 뭐 CBIDO 신고요 검증하면서 이런 말 하냐. 그래서 뭐라고? 당신은 강도라 해서 강도. 폼페오 당신은 강도다.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드러난다. 폼페오가 너무 어이없어서 북한 떠나고 나와서 뭐라고 말했죠? 북한이 자기 뭐 강도라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예? 네, 그러면 폼페오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니 야 너네 싱가포르 선언하더니 또 시작하는 얘기. 우리가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고야. 폼페오가 이래. 누가 당했어요? 예? 누가 섞였습니까? 네.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 7월 7일 날 북한이 이렇게 자기 입장을 글로 딱 써서 딱 전 세계에 다 밝혔습니다. 자, 전 세계 여론이요. 좀 재판해 주세요. 누가 옳은가? 싱가포르 선언 딱 읽어보고 지금 우리 북한의 주장이 옳은가 미국의 주장이 한번 재판해 주세요 하고 7월 7일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딱 글로 내놨어요. 오늘 며칠이죠? 8월 10일 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미국은 자기 입장을 글로 써서 딱 내놓지 못해. 무슨 소리냐? 싱가포르 회담 정신은 북한이 비핵화다 하고 글로 써서 딱 북한을 눌러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장 하나 발표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완전히 호가다 소리예요. 나는 김정은이가 아주 훌륭한 협상자고 김정은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트럼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밑에 볼튼하고 폼페오는 빨리 해라 연내적으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밑에 폼페오나 볼튼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대통령이 말했으면 대통령 말에 맞춰야 되는데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한다 뭐 이번 싱가포르 성과는 큰 성과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볼튼이나 폼페오는 완전히 북한에 대해 계속 강경하게 빨리 시간표 제시해라 안 하면 우리 가만 안 있는다. 왜 대통령과 밑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할까요? 네. 북한은 8월 8일 목요일 날 또 이야기했어요. 현재는 비핵화가 아니다. 정전선언은 먼저다. 정전선언 발표가 선차적인 공정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들 비핵화하느냐? 언제 비핵화한다고? 북한이 비핵화가 먼저라고 언제 말했냐? 우린 정우영 청와대 실장이 3월 달에 왔을 때 판문점 선언 하기 전에도 우리가 딱 요 순서대로 하자 그래서 거기에 동의해서 판문점 선언이 나왔고 또 그 다음 6.12 공동선언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이런 순서를 딱 명백했고 여기서 트럼프 사인까지 우린 다 받아냈는데 뭐 지금에서 비핵화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노 이거. 정전선언대로 가야지. 이미 다 사인한 대로. 이게 지금 북한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 북한이 연내중으로 계속 정전선언 하자고 할까요? 그럼 정전선언 철수가 미군 나가는 거하고 무슨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법률적이나 구조적으로. 네. 미군 죽음의 명분이 원래 6.25 전쟁의 연속으로 돼 있었으니까. 네. 근데 왜 지금 정전선언 문제를 이렇게 집약적으로 내몰고 있느냐? 북한이 지금 지금이 휴전이니까 휴전에서 지금 참여자들이 유엔군이었고 유엔군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거기 지키고 있는 건데 정전이 끝나면은 이제는 유엔군이 개입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이제 남한과 북한 간의 대화 문제만 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지금 한반도 안보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과 상징적인 거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한국군과 미군이
한미연합사를 조직해가지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가지고 그 밑에 미국 군대와 한국 군대가 지금 한반도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남한을. 이건 현실의 문제, 실질적인 거.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미연합사 위에 주한 유엔군 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왜?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다음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남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엔군 사령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한테 모든 걸 위임하고, 야 너네가 찾을 때 너희 우리 부르기만 해, 우리가 즉시 달려올게 하고, 자 이제 끝났으니까 가 하고 다 배낭 메고 다 갔어. 미국만 남아있고 16개 나라들이. 그러니까 사령부만 여기 있어요. 일부 나라들은 연락 장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령부가 유명무실해 보이지만은 법률적으로 보면 국제 법률 관계에서 남한의 방어를 누가 해주느냐, 안보를 누가 지켜주느냐, 유엔군이 지켜줘요. 유엔군이. 유엔이란 동물이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엔군 사령부의 기본 임무는 정전협정 관리입니다. 정전협정대로 지금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북한이 도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매번 보고서를 써서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기합니다. 안보리에 제기하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맨 마지막에.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 6.25 때 유엔군하고 싸운 나라잖아요. 싸운 나라가 지금 자기소개가 나가고 중국이, 공산 중국이 들어앉아서 유엔군 사령부가 써서 보내는 보고서를 계속 자기네가 보는 거야 지금. 저기 보내는 보고서를. 얼마나 불편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하나 이거 빨리 정전협정 하면 유엔군 사령부 나가야 됩니다. 없어집니다. 이건 왜?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것이 정전선언이에요. 그러면 정전협정을 관리해주던 유엔군 사령부는 그 다음날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유엔에서 이 문제를 자동적으로 토의하게 됩니다. 자, 한반도에서 북한이 지금 도발해서 쳤다 북한이. 그러면 유엔 안보리사에서 이 문제를 세계 평화와 안전과 관련된 이 문제를 토의하고 성국들이 유엔군을 보내자 거기에 이렇게 결정하면 유엔군이 옵니다. 우리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엔 안보리사에서 유엔군을 파견할 때 대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결국 미군이 왔어요. 그때는 한국과 미국 사이 군사동맹 간 조약이 없어서 미군이 올 명분이 없었는데 유엔 안보리사회에서 유엔군이 가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미군이 올 수 있는 명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오면서 자기 동맹국들 다 불렀어요. 우리만 짜는 게 영국,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다 와. 그래 이렇게 그래 쫙 다 와서 한국에 가서 싸웠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다 갔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나라는 아직도 참전국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거 키리졸브하고 파울 독수리 군사훈련을 할 때면 여기에 와 있는 영국군 참모가 이거 장교인데 연락장교가 그 군사지휘 훈련에 참가합니다. 혼자예요. 제 작전지휘 훈련 혼자 참가해서 듣습니다. 이 사람은 뭘 아냐?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영국군은 몇 명 정도가 올 것이며 온 영국군은 한국군과 미군과 어떻게 협동해서 어떤 싸움을 할 것이냐. 이걸 계속 1년에 한 번씩 총 점검합니다. 유엔군 사령부에서. 근데 만약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버렸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영국군이 여기 올 명분이 있을까요?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안보리에서 토해야 되겠죠. 유엔군을 못 짜면 안보리에서 토해하는데 안보리에서 유엔군을 보내자는 결의가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예? 러시아하고 중국이 안보리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노하고 거부권을 들면 어떤 결정도 못 나오게 됐습니다. 못 와요. 그럼 우리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둘이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 이기지만은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하고 다른 나라들에서 다만 한 명이라도 태국에서 한 명의 병사가 왔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 세계가 한국 편에서 북한과 싸운다. 이런 국제적 연대성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복도에서 옆집에 하고 싸울 때 애와 애 싸울 때 하고 뒤에서 부모들과 애 형 있으면 형이라도 나가서 뒤에 딱 서서 야 해봐 이러면 내 뒤에 이건 있네 하고 용기 내서 싸우잖아요. 네? 다 같아요. 이거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자기 뒤에 전 세계에 뭐 유엔했네 이러면 힘이 생기고 나 혼자 그 반대로 전 유엔과 전 세계가 북한에 있다 하면 한국군이 싸울 용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김정은의 새로운 신경제 정책도 준비해 와 있는데 그건 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이건 경제 정책은 자, 그래서 이제 당면한 대응.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전선언 문제. 정전선언은 지금 중국, 북한, 한국 정부는 어레한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미국은 이대로 할 수 없다. 왜 미국은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하겠다는 거 반보라도 받자. 지금 우리 북한으로부터 판문점 선언도 했고 6.12 싱가포르 선언도 했지만 북한의 입에서 우리 핵무기 내려놓을게라는 말을 못 받아냈어. 또 시간표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하겠다. 우리 핵무기 핵물질이 얼만큼 있는데 신고도 못 받아냈어. 그래서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정전선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체제로 가는 데서 정전선언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넘겠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정전선언을 하자 하는데 북한 너희도 최소한 성의를 보이라. 우선 핵무기 내려놓겠다는 거 아직까지 어디도 너희 사인 안 했는데 정전선언에다가 북한은 현존하는 모든 핵계획과 핵무기를 내려놓겠다. 사인해라. 두 번째, 최소한 뭘 가지고 있는 걸 공개해라. 당장 내놓지 않아도 좋으니까 핵무기나 몇 개 가지고 있고 미사일 몇 개 가지고 있고 최소한 공개하라. 그리고 몇 년 내에 하겠느냐, 뭐 1년 내에 하겠는지 2년 내에 하겠는지 이런 비핵화 로드맵이라도 좀 내라. 최소한 뭐 이런 거라도 받아내고 정전선언에 사인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이거 빨리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정전선언 유엔군 사람들 다 해치는데 얼마나 큰 카드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받아내고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북한이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는 절대 핵시설 신고도 할 수 없고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도 줄 수 없다. 정전선언 먼저 하고 보자.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돼. 이게 정전선언 카드를 해서 최소한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는 걸 우리가 글로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한 글자도 못 받아내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우리 것만 다 양보하고. 만약 북한이 안 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 계속해서 북한이 신기를 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거 핵무기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핵무기라는 게 서울같이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핵무기 한 발이 떨어지면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하나 없애야 됩니다. 이거. 예. 다른 하나는 이거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임하는가가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두 영화 보셨어요? 남한산성하고 영국에서 만든 다키스타워라는 영화. 남한산성 영화 보셨어요? 네. 그냥 몇 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봤어요. 기본 내용은 뭐죠? 네. 뭐 항복할 거냐, 대항할 거냐. 항복할 거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거기서 어느 길을 택하죠? 네? 남한산성이. 항복했죠. 결국은 머리 좋아. 치욕을 참고 항복하자 이겁니다. 남한산성의 정자는. 다키스타워 이 영화를 본 사람 있어요? 네. 많이 봤는데 많은 분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많이 본 분들이 없는데 이게 지난해에 나왔어요. 남한산성도 지난해에 나오고 다키스타워는 한국에서 올해 2월달에 개봉했는지 이 두 영화. 근데 이 두 영화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 달라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 두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제가 한 넉 달 전에 석 달 전에 대학에 나가서 이 두 영화를 놓고 150명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했는데 영화 두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남한산성에서는 폐하, 전하. 우리가 싸워서 무슨 의의가 있는가? 싸우면 어차피 다 지고 죽겠는데 목숨이 있어야,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 주니까 치욕을 참고 항복합시다. 이겁니다.
반대로 이 다키스타워는 뭐 여기 보신 분들 많지만은 핵심은 뭐냐? 치욕스러운 평화. 이건 할 수 없다. 우리 비록 히틀러보다 우리 힘도 없고 약하다. 그러나 우리가 들이면 들, 거리면 거리, 바다면 바다, 항공이면 항공, 온 국민이 다 달라붙어서 싸울 때 우리는 이긴다. 이게 다키스타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영화를 비교하면서 대학생 앞에서 강연했어요. 자, 그래서 대학생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남한산성을 지지하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항전해서 마지막에 히틀러를 패배시킨 처치를 지지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남한산성을 지지한다. 예. 이게 비교가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남한산성에서는 예. 조선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예. 결사항전해도 예. 할 수가 없는 구조였고요. 예. 당시에 영국은 예. 단합을 하면은 예.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좀 남아 있었고 예. 미국이라는 동맹도 예. 있었기 때문에 예. 서로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얘기하십시오. 맞습니다. 아주 옳어요. 그러니까 남한산성 이야기하고 다키스타워 이야기하고는 이제 방금 조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완전히 지금 다른 환경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 정신. 제가 말하는 건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정신적인 측면에서 남한산성이나 저 다키스타워를 내놓고 치욕스러운 평화, 치욕스러운 항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치욕은 이거 받을 수 없다, 죽더라도 싸우자, 이 두 길입니다. 두 길인데 대학에 가서 제가 강연했는데 대학생의 70%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왜요? 싸우기 싫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정신 문제입니다. 70%가 남한산성을 지지한다. 그래서 왜 남한산성을 지지하느냐? 그러면 애들이 롱바가 이제 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 남한산성은 진짜 우리는 다 패배하고 진짜 이 용조만이 거기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싸울 의미가 뭐 없었다, 뭐 이런 롱고라든가, 뭐 실제 싸울 의미가 없었는지는 그건 좀 역사적으로 좀 해봐야 됩니다. 용조가 더 멀리 도망쳐가지고 다시 우리 임진왜란 때처럼 온 국민을 불러일으켰는지 이건 그런데 지금 애들은 론리를 이렇게 펴지 않습니다. 어떻게 펴느냐? 이렇게 펴요. 나라와 민족도 그걸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구성원이다. 개개인이 목숨과 생명이 있어야 민족이 있고 민족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명이 결국은 나라나 민족의 안이나 이거보다 우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이, 이런 순차성 논리를 생각하는 애들이 이제 거의 70%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평화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도 평화를 끝까지 싸워서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왜 히틀러가 다른 나라는 다 먹고 영국은 먹지 못했을까요? 영국을 치려고 더바 해협까지 왔는데 왜 영국을 안 쳤을까? 히틀러가 더바 해협에 와서 한 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건너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마지막에 히틀러가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히틀러가 왜 영국을 포기했겠느냐? 영국의 국민성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왜 포기했느냐? 히틀러가 구전까지 다른 나라들하고 다 싸움해봤어요. 뭐 제일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큰 나라라고 하는 건 프랑스죠.
프랑스하고 싸움해 보니까 국민이 동원 안 되는 게 국민이 군대만 싸우다가 힘이 안 되니까 다 손드는 게 다 손들고 그죠? 못 키워. 그래서 영국도 그럴 줄 알았어요. 히틀러는. 그래서 치자고 했는데 영국까지 와서는 전혀 다른 상황에 목격합니다. 처칠이 유명한 연설이 있죠. 싸우겠느냐 말겠느냐. 그때 당시 영국 내에서는 내각에서 회의를 해요. 회의했는데 내각에서 많은 장관들이 처칠한테 뭘 얘기하냐. 수상! 처칠 총리 카카.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건 지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한데 뭐 이제서 싸우겠느냐. 그때 처칠이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전화합니다. 요구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카카. 히틀러가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우린 다 죽게 됐어요. 좀 비행기도 좀 보내주고 땅도 좀 보내주세요. 난 싸우고 싶다. 근데 무기가 없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루즈벨트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뭐라고 답변하죠? 캐나다 영화. 국경에다가 예? 캐나다 국경 근처에다가 무기를 그때 가지고 가라고. 그때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중립법이라는 걸 국회에서 채택해서 미국은 절대 유럽 전쟁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도 처칠을 도와주고 싶은데 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또 고민해. 야, 이거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자 남한 산성과 같은 그런 런리를 가진 대신들이 뭘 처칠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프랑스 저 히틀러하고 싸는 건 전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니 이제 평화협정만 맺으면 이태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평화협정만 맺으면 히틀러가 바다는 안 건너겠다고 자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국 자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합시다. 계속 처칠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처칠이 왜 싸움이라는 건 제가 합니까? 나라가 하는데. 그래서 처칠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다가 지하철도 찾아가요. 지하철도 찾아가서 자기의 이 고충을 한번 일반 백성들한테 물어봐. 지금 히틀러 코앞에 왔는데 우리 진짜 비행기도 모자라고 군대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국민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총리가 그걸 물어보는 그것도 물어보느냐? 몽땅 싸워야지. 몽땅 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저 평화협정 맺자는 게. 그래 그 말에 처칠이 확 열받아가지고 연설에 나와서 딱 말해. 전체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 무기도 좋고 비행기도 좋고 다 좋다. 그러나 우리가 처칠 말했잖아요. 들이면 늘, 하늘이면 하늘, 바다면 바다, 거리면 거리, 매 건물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싸움을 우리 이긴다. 이 말에 영국 국민이 확 일어나서 히틀러가 이걸 보고 놀랍니다. 야, 저 영국은 다르구나. 저 온 국민이 저렇게 일어났는데 저거 뭐 히틀러가 그때 도바 해협을 넘어서 오면 제 생각에는 한 런던 정도까지는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군부력 가지고. 그러면 끝까지 이길 자신이 있느냐. 바로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독재자 말하자면 모든 불가능이라는 모든 히틀러도 주춤해요. 그래서 건너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라. 이렇게 하지 않았냐, 영국도. 그래서 나라도 지키고 마지막에는 미국과 함께 수사령군과 함께 히틀러를 치지 않았느냐. 우리 이런 정신을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상상의 답변을 또 들었어요, 애들한테. 공사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칠이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영국이 얻은 게 뭡니까? 영국이 얻은 게 뭐냐? 우선 이렇게 되니까 건너편에서 히틀러가 그 다음부터 건너 안 오고 미사일을 포격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런던이 그때 아예 큰 히틀러에 공습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런던에서 공습받아서. 진짜 영국의 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평화협정을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을 살렸겠는데 그 싸워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냐. 두 번째로 자 2차 대전 승리했다. 그래서 히틀러 없었어. 그래서 영국이 뭘 얻었느냐. 2차 대전의 결과로 대영 제국이라는 온 식민지를 다 잃지 않았느냐 영국이. 그러니까 뭘 얻은 게 있냐. 그러니까 싸워서 뭐 얻은 게 있어야 싸우죠. 애매한 사람만 다 죽었지. 영국, 뭐 유럽은 히틀러한테서 해방됐으니까 좋겠다. 그러나 영국이란 나라의 경제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키스타워 이 정신, 이 사상 이걸 우리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여기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도 충격이에요. 네? 저희도 충격이에요. 얼마나 론리 절명, 지금 애들은 정말 론리 절명을 합니다. 이야기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대로 우리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교육되고 이런 마인드로 간다면 이거 진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우선 여러분들 자식 있는 분들이면 우선 애들한테 이런 좀 정신적으로 이런 불굴의 교육을 좀 시키고 역사책도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나약해지지 말고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이런 정신으로 교양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대학에서 애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제 강연을 마쳤습니다. 대학 가서. 그래서 저 아니 제발 들으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11월. 네, 너의 해방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북한은 어떤 나라냐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가가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 통일하면 통일도 이거는 실리와 득실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 통일이 되면 자원이 많은 세계 좋다. 통일이 되면 노동력이 늘어난다. 통일이 되면 갑자기 대한민국 영토, 지금 현재 한국의 영토에 거의 배가 되는 영토가 생기고 주민이 2,500만이 생겨서 내수가 늘어난다. 또 도로, 철길 이게 대륙하고 붙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수출 가서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가 생긴다. 이건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반대로 입장에서 통일이라는 걸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통일이 되면 몇백만의 피난민이 생기고 지금 저 서울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 서울에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이거 못 살던 사람들 100만 200만이 내려와서 여기저기 춤받고 쉬지도 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어지러지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사람들 병도 많아서요.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섞이면 우리 병도 많이 봐서 옮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급작스러운 통일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쉬져서 딱 유지하고 필요하면 쌀 주고 비료 좀 주고 도로 좀 주고 돈도 좀 줘서 일정한 정도 북한이 한국 정도까지 올라와서 거의 비슷해졌다 할 때 그때 통일해야지 지금 이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경제력 차이가 40배인데 이게 비슷한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몇 년이 걸려야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하자는 거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서두에 북한 하면 북한은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 결론도 다른 것처럼 통일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의 정자는 뭐냐, 통일은 너의 해방혁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도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가 특성관계를 통일되면 얼마나 돈 벌겠냐 이걸로 따지지 말고 저기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저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 빨리 우리가 구원해서 우리처럼 좀 자유롭게 대통령도 우리 마음대로 뽑고 일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막 바꿔치우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그들 같은 민족이 아닙니까? 이렇게 만드는 이런 너의 해방의 견지에서 도덕적 기준에서 통일 문제도 다가가야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우리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을 수백 년이 지난 시작부터 끝까지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은 이건 너의 해방전쟁이었다고 딱 정립해놨습니다. 링컨이. 그래서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한번 들어갑시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무슨 전쟁이냐 이거예요. 자, 자본주의가 일정한 발전 단계로 지금 올라가요. 그래서 남부에서 지금 상당히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산업화를 하자고 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산업화의 첫째 징표는 뭐죠?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장 하나 짓는데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광고 내면 노동자들이 모여오고 저기서 도로 닦는데 오세요 하면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산업화의 첫 번째 기준인데 미국의 당시 많은 노동력이 남부에 묻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 부르주아시들이 계속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저거 남부 저 노동력 저 흑인들 좀 빨리 쓰게 이렇게 빨리 좀 폐지합시다. 이거와 관련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또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북부는 산업화가 돼가니까 남부에 있는 부르주아 노예주들이 북부하고 갈라지려고 합니다. 왜? 저기는 완전히 자본주의로 가고 이건 완전히 노예제라는 건 이건 봉건주의보다 더 태모인 거니까 정치적으로 갈라지잖아 자네하고.
그러니까 결국 중앙정부의 말을 듣느냐 마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링컨이 지금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 우리 북부근대가 내려가서 남부를 다 통일해야 저게 지금 흑인 노예 한 800만 있는데 자네 다 데려다 써서 그래야 우리 공장도 더 많이 짓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도덕적 기준과 구호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와서도 미국 남북전쟁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학생들한테 가서 다 이야기하면 미국 남북전쟁 좋다. 왜? 인간을 해방하지 않았느냐?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비해 수백만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통일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 이게 한국 대학생들이 네. 이렇게 사실은 위기일 때 네. 사실은 이제 자기 뭐 여러 가지는 있지만 결국 개인의 생명,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희생할 수도 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포기하고 개인의 안위를 찾겠다고 하는 게 현재 주류라고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6.25 때 보면은 우리가 낙동강까지 거의 밀려있고 일방적으로 할 때도 국민들 자체에서 그걸 포기하고 하질 않았어요. 네. 그에 비해서 베트남은 밀리니까 허둥대둥 다 해체되고 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이 말은 그렇지만 막상 닥치면 자기의 뭐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여기 뒤에서 DNA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그때는 뭐 북쪽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북쪽의 공산주의의 폐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제 질문은 한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 그 남북 전쟁처럼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노예 해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서독에서도 콜 총리가 뭐 자유를 얘기했고 자체 내에서 그 동독에서도 자유와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롭고 풍요로운 것을 위해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 해방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쪽의 커다란 통일하려는 열망과 북쪽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하려는 열망이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묶어주는 그 명분이 아까 말한 노예주의 해방만 갖고는 좀 약하고 뭔가 더 자유라든가 뭘 할 수 있는 명분을 좀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이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좀 봅시다. 우리가 남과 북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북에서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꿈쩍 못하지 한때는 북에서 힘이 있을 때 이 70년대 80년대까지 북한에서 힘이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우리 지난 한국 역사 잠깐 돌이켜 보세요. 조카 통일을 시키겠다고 얼마나 아득바득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꺼들이고 핵을 개발하고 여기 공장 난파 공장을 보내고 한국 전국에다 지하당을 조직하고 뭐 어떻게 하면 이거 먹자고 막 계속 이러거든. 이 운동장이 기울어진 거는 진짜 이제는 한국 이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거는 진짜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적 기적을 일으키고 이 민주화를 일으켜서 이게 지금 이제는 북한이 차마 그렇게까지 기승을 못 부리게 아직 야욕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운동장을 지금 기울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한국의 통일 정책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북한과 한국 사이 경제도 개입이 안 돼. 40배야. 무력, 재래식. 북한은 지금 너무 바빠서 핵을 만들었지만 우리 재래식 무력분야 한번 봅시다. 북한은 지금 비행기 한 대 못 뜹니다. 기름이 없어서. 한국은 계속 비행기 현대적인 비행기에서 계속 굴러. 이게 개입이 안 돼요. 지금 실력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린 지금 북한보다 이렇게 힘이 강한데 어떻게 하면 북한을 통일시키겠느냐. 이거 우리 아득바득합니까 지금? 아득바득 안 하잖아요. 반대로 북한이 자기네가 조금 힘이 더 많았을 때 아야 이거 한번 먹어보기 때가 아득바득 했는데
반대로 우리 지금 40배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통일시키자고 막 일어나요. 안 그러잖아요. 또 반대로 이 북한의 저런 심각한 인권 유린 사태 이런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나라가 다 있니? 이렇게 동정심은 표시하지만은 야, 난 이거 참지 못하겠다. 저런 우리 동포들 저런 건데 이제라도 저 뭐야 총차고는 나가겠다. 뭐 이렇게 나서는 분들도 없죠. 네. 그러면 왜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통일 문제에서 만약 우리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죠. 지금 북한 경제가 한국에 비해서 40배가 우리고 40대 1로 역전됐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천내로 왔겠지. 네. 이게 다른 게 이거 말하자면 접근법이 왜 다르냐? 북한은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은 뭡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개인과 인간에는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개성, 다양성을 어울러서 말하자면 국민의 의사를 집중해서 민주주의 방법으로 다수의 결정위에서 굴러가는 시스템인 게 아니라 하나의 사상, 하나 지도자의 생각, 이에서 하나의 독재 체제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이 독재 체제, 공산주의 이념은 보면 뭐냐? 다른 이념, 다른 생각, 이걸 받아들여 이 자체가. 그래서 공산국가들은 뭡니까? 다 일당제죠. 그 북한만 일당제가 아니라 다른 지금까지 존재한 공산주의 국가들 다 일당제입니다. 왜 일당제일까요? 다른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다당제에서 선거하고 공산당이 계속 이기면 되잖아. 근데 왜 공산국에서 다당제 안 할까요? 네? 이론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다른 생각, 다른 거 이거 같이 살 수 없다. 뭐 감옥에 잡아였든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북한의 견제에서는 이거 한국하고 체제가 다르잖아요. 같은 민족, 같은 비, 같은 문화인데 체제가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거 먹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철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반대로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민주화 사회니까 뭐 북한의 어떤 사람들 북한 시스템이 저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도 이상이 있을 수 있지 뭐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걔들 그렇게 살아? 좀 불쌍하게 사네. 뭐 그런데 뭐 그렇게 사는 거 있을 수 있지. 왜? 우리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남이 그렇게 살고 남이 우리가 다르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좀 통일시킬까? 이런 이게 우러러 나오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독일과 관계에서 내가 이 독일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통일 문제를 접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부 대결에서 통일 문제를 대하는 거하고 역대 한국 정부 보수나 진보 딱 하자 한국 정부가 통일 문제를 대하는 거하고 철학적인 출발점이 다릅니다. 네. 서부 독일의 통일 문제를 대하는 철학적인 출발점은 통일의 주체를 동부독일 주민으로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동부독일 주민들을 우리가 움직여서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 반대로 지금까지 모든 한국 정부들은 통일의 주체를 북한 당국, 정권, 김씨일가 어떻게 김씨일가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김씨일가한테 돈을 가져다 주고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사서 좀 김씨일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좀 통일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출발점이 다르면 정책에서 어떻게 이게 집행되느냐 이걸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독일 정부는 제일 처음에 동서독일이 분란됐을 때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걸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건 뭔가면 독일을 고립시키자 그래서 동부독일하고 외교관계 맺는 나라는 우리 절대 관계 안 맺어 이게 할슈타인. 그러다 브란트가 나오면서 동방정책이라는 건 뭐냐 저 이런 식으로 저거 통일시키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독일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포섭하고 동부독일 사람들도 포섭하자. 그런데 동방정책에서 핵심 뭐냐 어떻게 하면 저 동부독일 저 주민들의 생각을 좀 우리가 바꾸게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동부독일 정부의 남북 교류에서의 차이점 뭐냐? 독일 정부는 항상 동부독일 대단히 도와줬어요. 돈도 주고 투자도 해주고 돈도 많이 꿔주고 그런데 그때마다 요구 조건이 딱 있습니다. 항상 요구 조건 제기했어요. 자, 동부독일에서 자 이거 당장 돈이 없어지는데 한 1억 불 좀 2억 불 달냐? 막 가서 그러면 조건 딱 지겠나? 오케이, 우리 돈 많으니까 돈 한 5억 불 줄게. 난 요구 조건 딱 하나 있어. 동부독일 사람들 우리 서부독일 TV 보게 허용하라. 그럼 그러면 이게 체제에 위협되는데 그게 없겠어요. 그럼 돈 못 주시면 그만둬 하고 딱 갈라집니다.
돈 없는 놈이 또 찾아 그랬지. 돈 끌려는 놈이 또 찾아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 서부대글 TV 보고 해줄래 안 해줄래? 해주죠. 독일은 통일되기 벌써 20년 전에 동부독일 주민들이 다 집에서 서부독일 TV를 봤습니다. 동부독일 사람 치고 동부독일 TV 본 사람이 없어요. 다 집에 가서 서부독일 TV 보지. 누가 공산국가 TV 보겠습니까? 서부독일 TV. 이걸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는 뭐 납북자들 저 북한에 6.25 때고 납북자들도 있고 6.25 이후에 또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뭐 지금도 뭐 뉴스는 있고 있잖아요. 서부독일 정부는 딱 동부독일에서 돈 달라고 올 때마다 돈은 주긴 주겠는데 너네 그 정치범 우리 1,000만 달러 줄 때마다 정치범 한 명씩 보내. 그러면 줄게. 딱 조건부 걸었어요. 그래서 정치범 몇 명이 데려간 줄 알아요? 한번 인터넷에가 찾아보세요. 다 이렇게 조건부를 딱 걸었습니다. 또 서부독일 정부는. 자, 독일 통일 과정을 통일을 어떻게 실현했는가 이 과정을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자, 1989년도 들어서면서 동부독일 내부에서는 엄청난 정세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불안해요. 그래서 동부독일 정부도 인정합니다. 이거 이제는 이거 통일로 하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부독일 정부하고 통일 협상을 진행해요. 자, 어떻게 통일하자? 하자 통일. 왜 이제 뭐 이게 몰랐으니까 이럴 때 서부독일 정부는 동부독일 정부하고 협상을 하면서도 뒤에 앉아서는 어떻게 하면 이 뒤에 앉아있는 저 동부독일 주민들이 통일을 향해서 불고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주민들의 열망 위에서 통일을 실현하겠는가. 그게 무슨 수를 썼죠? 알고 계세요? 무슨 수를 썼죠? 그건 분열됐을 때 전기가 써. 뭐 통일이 지금 막 지금 보이거든. 지금 조금만 좀 우리가 하면 저거 거꾸로 뛸 수 있다. 이럴 때. 주거이동을 허용해달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네요? 근데 동독 주민이 자유롭게 서독으로 이동을 왕래 아파트로 허용해달라. 총체적인 틀거리에서는 동부독일에서 서부독일은 대대적인 이탈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말하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대대적인 탈북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어놔요.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때 당시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면 동부독일 주민들은 서부독일에는 마음대로 못 가지만은 체스코하고 헝가리, 폴란드, 동유럽에는 마음대로 갔어요. 왜 마음대로 갔을까요? 같은 동구권 나라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마음대로 갔어. 그런데 내가 체스코나 헝가리에 갔다 해서 서부독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왜? 체스코하고 헝가리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라고 서부독일하고 국경을 맺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헝가리와 체스코 정부는 자기 나라에 온 동부독일 주민들이 오스트리아로 도망쳐서 서부독일로 들어갈까봐 국경연선에 철조망을 다 쳐놨습니다. 다 이전 소련 있을 때. 그래서 체스코나 거기까지 가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스코하고 헝가리하고 약속해가지고 어느 한 순간에 국경 개방을 선언합니다. 동부독일 우리 체스코와 헝가리에 와 있는 동부독일 주민들이요 서부독일에 가겠으면 오스트리아를 가시 우리 저 철조망 넘어가는 거 우리 단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 가려고 갔던 사람들 쇼핑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 집어던지고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오스트리아에 옵니다. 이 넘어오는 순간에 서부독일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열차,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여서 이들을 다 서부독일로 날라와요. 이렇게 와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헝가리와 체스코까지 못 간 동부독일 주민들은 뭘 요구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베를린에 있는 사람은 요 7m 안팎에 맥주 호프집에 7m 안팎에 장벽이 있어요. 요거만 넘으면 서부독일인데 자기 서부독일에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가자고 작전하려면 거기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지는 헝가리에 가서 거기서 가야 되잖아. 얼마나 짜증나요. 7m 돌파하면 되는데. 코앞에 장벽이 있는데 지금 맥주집에서 맥주 마시면 보니까 이거. 짜증나잖아 이거. 그러니까 베를린 시내 주민들이 와 들고 일어나고 장벽을 놓고 이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해. 그 동부독일 정부가 할 수 없이 너무 급해서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고 발표합니다. 그 순간에 온 베를린 사람들이 장벽에 다 올라와 만세
통일이 된 거예요. 동서 베를린 사람들이 몽땅 장비가 올라서 만세를 부리고 까버리고 춤추고 이렇게 국민을 움직여놨어요. 우리가 이걸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북한에도 조건을 주면서 계속 서독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개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뭘 달라 하면 거저주지 말고 우리도 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는 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가닿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을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지금 숨어 있는 수만 명의 탈북민들이 있어요. 이들이 한국으로 오토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와요. 여기까지 오려면 브로커비 다 돈 내고 와요. 일단 와서 하나원 걸쳐서 통을 비해서 나오면 브로커가 딱 집에 찾아옵니다. 내가 너한테 만불 빌려준 거 가지고 네가 왔으니까 도로 정착금에서 내. 몇만 명이 있는데 지금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정부나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 이렇게 중국에서 숨어 살게 내버려 둬야 될까요? 만약 그들을 여기 다 데려 지금 탈북민이 4만 명 선을 넘어섰는데 우리가 올해 1만 명 데려오고 내년에 2만 명 데려오고 다음에 4만 명 데려서 우리가 탈북민을 10만 명으로 만들었다 치자.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한거리와 제스코에 같은 사람들이 왁 서부도굴로 가니까 동부도굴로 해서 그 흐름에 합세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나 했는가를. 그러면 여기 탈북민들이 왁 넘어왔다 하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저 배나무집 갑돌이도 한국에 간대. 야, 뒷집에 뭐 누구 지금 서울에 간대 돈 많이 벌었다잖아. 가. 누구 뭐 어떻게 간대 뭐 한국 남자고 해서 뭐 했대 뭐. 이런 소문이 계속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야, 나도 가자, 너도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한국에 올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개성시 사람들 아니에요. 개성시 사람들. 개성공업직에 5만 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야, 우리가 요 파주까지 요거 얼마 멀지도 않고 달리면서 10분이면 요거 넘어가겠는데 이런 상황을 넘겨줘서 개성시 사람들이 와 파주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막 밀려 내려온다면 개성시만 밀려 내려면 통일 그 다음날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통일.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사님께서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 내 주장은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대목에서 굉장히 여태까지 듣던 그 강의 내용과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전 선언인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비핵화가 전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전선언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사실은 태영 공사님을 되게 우리 식구가 좋아했는데 태영 공사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태영 공사님이 문재인 정권의 그 대북 정책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녀.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 오늘 내가 내일 모레 만나니까 속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뭐 비핵화라는 단어를 조금이라도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서 문서화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쟤네들은 그런 문서를 휴지 조각처럼 만드는데 아주 이력이 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진짜 미국을 지금 쳐다보고 있고 우리도 지금 점점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통일이 너무 가까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걸 점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지금 동독 주민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생각한 거하고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김정일 그 3대 세습하는 그 김정은이 그 사람을 그놈을 몰락시키는 거 그거에 저는 초점을 우리가 못한다면 미국이라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근데 그런 미국이 종전 선언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공사님께서는 종전 선언을 얘기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이 이야기하는 게 미국은 정전 선언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미국도
정전선언을 한다는 거 다 동의해요. 단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방도 문제인데, 제 이야기는 뭔가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부나 중국이나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내에 무조건 정전선언을 해야 된다. 아까 북한 노동신문 봐줬죠. 비핵화보다도 정전선언이 먼저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북한의 입장은 정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를 분리시켜 놓자는 겁니다. 정전선언이 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정전선언 미북 관계 문제 다 된 다음에 우리 이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토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여기서 4.27 6.12 싱가포르 선언까지 나왔지만은 이와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했다는 걸 한 번도 연결시켜 보지 못했어요.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할 건 뭐냐, 북한이 지금 정전선언을 하자고 하니까 한 그릇에 담자, 좋다, 정전선언을 하자. 난 내가 이때까지 이자 말씀을 시시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정전선언 문제와 관련한 문구가 들어가는 합의문 뭐 이거 여기에 이 비핵화 문제는 한 번도 내가 동의 안 하는데, 정전선언에 하나 여차, 북한은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 정전선언 군문권에 정전선언 하자. 그리고 정전선언이라는 건 싸우지 않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싸움 그만두자. 싸움 그만두자고 하면서 내가 핵무기를 내려놓을게, 이거 말 안 한다는 건 이거論理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는 롱거의 연장으로,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며 언제까지, 예를 들면 올해 정전선언을 한다 그러면 정전선언 채택 1개월 내로 핵물질을 다 신고하며, 또 핵물질 신고해서 검증에 기초한 비핵화 과정을 1년 내로 끝내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저 영어로는 시퀀스라고 하는데 타임테이블을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해서 오케이, 북한도 하지 해. 좋다. 그럼 우리 이 순간에 정전선언을 한다. 만일 항상 모든 계약서에는 무슨 조항이겠어요? 벌칙 조항이겠죠. 만일 내가 이거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안 한다면 이 조항을 내가 이해하지 않으니까 이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효되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4.27 선언과 6.12 선언의 이 비핵화 문제와 정전선언을 연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연동시켜 놓자. 딱 한 그릇에 담아 놓자는 겁니다. 무조건. 딱 이것까지도 못하고 고조 비핵화 후에 보자. 정전선언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리고 모든 협상과 방도에서는 런리성을 갖추어서 이게 대방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자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그걸 뭐 시수조가처럼 버리지 않겠느냐, 그 말도 맞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은 자기가 안 할 일에 절대 사인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공산국가는 절대 사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인한 문건 한번 다 보세요. 예를 들면 94년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채택한 비핵화 공동 합의문 보세요. 합의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관계를 끝내고 북한에 뭘 경수로 다 지어주면 그때 가서 북한은 자기의 모든 핵계획을 중지하고 핵무기를 그만둔다. 결론은 뭡니까? 경수로 우리 다 지어다 주면 핵무기 할게. 그때도 비핵화가 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앞에 이 경수로 지어주는 이 문제가 북한의 핵무기 우라늄 농축한다고 해서 이거 미국이 중단했어. 중단하니까 너네가 이거 제네바 합의문 미국이 깨버리네. 그럼 우리도 핵무기 할 거야. 이겁니다. 이렇게 9.19 공동성명도 어떻게 돼 있는가? 9.19 공동성명에도 이렇게 됐어요. 자, 미국은 북한에 뭘 해준다. 전제 조건이 있어. 조건 부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은 핵계획을 포기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앞전자가 이행 안 하면 북한도 여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 다 합의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992년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 실패했죠. 이게 왜 실패한 줄 알아요? 이 합의문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합의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남과 북은 핵무기를 소유하지도 개발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핵을 안 한다.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실제 핵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검증해야 되잖아. 검증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방도적인 문제에서 북한이 뭘 주장했는가 하면 대방위 종안 사찰 대상에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만 사찰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죠? 합의하는 대상만 한다. 한국이 예를 들면 요거 가보자 하면 북한이 그건 안 돼. 한번 못 가보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에 한국이 가보자 하니까 그건 핵시설이 아니고 우리 연구시설입니다. 그건 핵시설이 아니고 우리 군사시설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찾느냐. 북한은 안 할 거는 절대 이거 쓰지 않는다는 게 안 써요. 절대 북한이 자기가 한 약속을 뒤집어 엎는다가 아니라 안 할 거는 절대 거기다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할 거 절대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전선언에 딱 이번엔 좀 박아요. 그거 사인시켜야 돼. 사인하자. 이겁니다. 북한이 이때까지 자기가 수표하려고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거 있어요? 한번 시내 들어보세요. 만약 안 했다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왜 안 하지 한다고 하고 합의문을 다시 가서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 바로 허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했죠. 지금 미국이 공동선언 싱가포르 선언 이제 봤죠. 북한이 우리 비핵화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 보치잖아. 그러면 남들이 엔처비를 잘 모르니까 아니 싱가포르에서 나 합의하고 안 하겠다는 거면 저는 사기친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우리가 사기친다고? 이 새끼 이것도 못 봤는데 야 읽어봐. 어디에 있어요? 그냥 폼페이오 내가 강도지 우리가 강도냐. 그러니까 폼페이오 말 못하잖아. 미국이 지금도. 바로 이 문건을 똑바로 만들지 못해. 집 살 때 부동산 계약 잘못해서 집 배우는 거랑 같아요. 네, 문건을 잘 만들어야 된다. 문건. 그래서 이번 정전선언 기회에 우리가 다 달라붙어서 한번 정전선언은 잘 만들어 봅시다. 질문하실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